어이구, 이게 문학 지문이라고요? 비문학 지문 아니고요? 웬 사진이 있어요. 와. 여기 철회 이름이 있네. 자, 이거 보니까 지문이 어때요? 예시문항에서 고전 시가 세트가 이렇게 예시문항으로 평가원이, 자, 2022 수능에선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사인을 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요, 개념 강의 개개일식 문학에서도 강조했었고요, 수능 특강 강의하면서도 이런 식의 갈래복합 세트가 나왔을 때 요거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보여줬던 거죠. 이건 뭐였어요? 고전 시가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만 모아가지고 세트를 만들었어요. 마치 짧은 논문 한 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 안에 예시가 되는 작품들이 이렇게 맥락상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짧은 한 편의 읽을 거리, 그냥 완결된. 그래서 앞에 제가 이 시간 요 2부 와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지문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6월 모평에 전통적인 가나다, 그리고 작품만 지금 주는 그런 방식 말고 이런 식의, 특히나 고전 시가 쪽이 이런 구성이 제일 용이하니까 이런 게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수능 특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거 6월이나 9월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다른 분야에서, 고전 시가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이런 방식이 시도될 수도 있다. 평가원은 일부러 운신의 폭을 넓혀놓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것이다. 그 다양한 실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번 6월 모평에 이런 방식을 예시문항에서 보여주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던 거죠. 자, 요것만 그랬느냐? 예시문항에서는 고전 산문도요, 이렇게 가와 나를 박시전 제시하고 조보라는 걸 제시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고소설 가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문 야담을 나로 보여주는 한문, 산문 구성, 지문 구성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6월 모평 아시다시피 채봉감별곡 그냥 단독 지문으로 고전 소설이 그냥 제시가 됐죠. 따라서 이런 식의 예시문항에서 보여줬던 지문 구성이 고스란히 6월 모평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패턴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평가원은 일부러 그런 걸 의도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앞에서 김철현 선생과 얘기 나눴던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이게 독서 쪽과의 어떤 연동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쪽의 지문 구성과 문학 쪽의 지문 구성은 완전히 별개의 따로따로 노는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 속에서 지금 예시문항이 보여줬던 운문 파트의 이런 지문 구성, 혹은 이렇게 산문 파트의 이런 지문 구성, 이런 방식의 구성들이 충분히 9월 모평이나 본수능에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혀 써먹지 않을 문학 지문 구성 방식인데 예시문항에서 이렇게 떡하니 두 세트나 이런 식으로 뭔가 사인을 줬다?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등장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둘의 비교에서요, 이를테면 3부에서 우리가 다룰 화작이나 언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문학의 문제라는 건 뭐 옛날 문제하고 2022 수능부터 펼쳐볼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긴 한데 가만히 골똘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또 유의미한 어떤 연결고리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시문항에서요, 첫 번째 현대시 세트에서 백석의 수라를 가지고 공간을 중심으로라고 문두에서 이렇게 박아 넣으면서 방바닥이 어떠니, 쓸려나간 곳이 어떠니, 색이 있는 데가 어떠니, 큰 거 없어진 것이 어떠니, 문 밖이 어떠니, 이렇게 공간을 출제 포인트로 삼은 문제를, 전면화한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몰라요. 단적으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평가원의 의지나 관점 같은 게 투영된 거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의미한 어떤 해석을 하자면, 자, 보기에서 27번 문제에서요, 자,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기로 다룸으로써 이 문제 역시 가에서 다까지의 세 작품의 공통점을 공간의 의미, 그것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을 출제 요소로 삼는다라는 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예시문항이든 6월 모평이든 그리고 앞으로 9월이든 11월이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배경으로서의 공간이라는 것이 지니는 문학적인 어떤 서사적 혹은 시적 기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게요, 예시문항에 이렇게 이야기시, 산문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시, 서정시의 하위 양식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보기를 이렇게 주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월 모평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자, 요건데요. 동일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깊이 있는 보기를 줬습니다. 요것은 이 둘의 직접적인 유사성이라기보다는요. 보기가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보기의 맥락에 의한 감상은 보통 뭔가 하면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된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 혹은 작가의 어떤 작품 경향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해제 역할을 해주는 작가 맥락 혹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관련된 보기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예시문항도 그렇고 요번 6월 모평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기 보세요. 그런 맥락을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오던 너무나 예측 뻔하게 가능하던 시대가 어떠니 작가의 성격이 어떠니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보기가 사실 이번 6월 모평에는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문학에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여기죠. 동일시와 관련된 심리학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는 그런 매개의 지문을 보기를 삼든가 아니면 앞에서 우리 봤던 공간의 의미, 시간의 의미, 또 화자의 결핍. 그 화자의 결핍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일시나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인 개념과의 접점이 있는 그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보다 깊이 있는 다양화된 맥락을 보기로 제시하는 경향들이 최근의 평가원이 보여주고 있는 6월 모평과 예시문항을 엮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트렌드다 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죠.